자, 우리 교재 보시고 이제 자유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유에서 보시면 베를린의 두 개의 자유 이렇게 나왔는데 베를린 이사야 벌린이라고도 우리가 읽어요. 근데 뭐 이사야 베를린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름은. 그런데 여기 이제 이사야 벌린 같은 경우에 뭘 얘기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서 많이 안 나와요. 빨리 지나갈 거예요. 자유의 개념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소극적 자유가 있고요. 소극적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적극적 자유가 있어요. 적극적 자유가 있어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소극적 자유다 그랬을 때에는 요거는 있잖아요.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냥 국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국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이걸 소극적 자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억압하는 것이 있는데 그 억압을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의 자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국가로부터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국가로부터의 자유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이게 자유권이에요. 자유권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 이럴 때 시민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시민혁명이 이제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시민혁명의 결과물로 자유권이 왔고 적극적 자유다 이건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이제 국가애의 자유입니다. 국가애의 자유. 국가에다가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이제 국가애의 자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바로 뭐냐면은 참정권이 됩니다. 참정권. 그러니까 원래 이게 18세기라 그랬잖아요. 18세기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자유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안 오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게 뭐다라는 것을 밝혀서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애의 자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돼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세상은 이런 거고 내가 원하는 정책 방향이 이런 거니까 이거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와 관련된 것이 이제 국가의 자유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자유가 완벽하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국가에 의한 자유입니다. 국가에 의한 자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국가에 의한 자유다 그랬을 때는 국가가 나서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개념이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뭐냐면 사회권이 돼요. 사회권. 20세기에 들어서서야 이제 사회권이 안착이 됐는데 사회권은 좀 평등 같지 않아요? 사회권은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좀 이제 참정권보다는 참정권이래. 이게 이제 자유보다는 평등 쪽에 좀 더 가까워 보이죠. 실제로 평등하고 되게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유하고 되게 관련이 있어요. 자유와 관련이 있다는 게 내가 있잖아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러면은 어디 가서 되게 좋지 않은 계약서 같은 데다가도 사인하고 일단은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부당한 대우 같은 것들을 그냥 다 수용해버리는 경우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일단은 말이죠. 갑질을 당하는 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보였을까 원래? 바보여서 갑질을 전제한 계약서에 뭣도 모르고 사인해서 저 모양이 됐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어떤 삶의 보장이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런 어떤 을로서의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당당하게 나 이런 계약은 못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쉽잖아. 이거라도 해야지. 이런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 환경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가슴팍에다가 사표를 이렇게 딱 품고 다닌대. 품고 다니고 내가 막 그 부장이 지랄할 때마다 내가 이거를 딱 나도 귀하게 큰 사람이에요. 딱 이러고서 딱 던지고 싶은데 그렇게를 잘 못하죠. 품고만 있다가 소주 한 잔 먹고 그냥 참고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삶의 보장이 없을 때
부당한 대우를 그 안에서 받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거의 노예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노예 아니에요? 이게 노예예요.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노예라고. 노예와 주인의 삶의 그 개념 정의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노예로서의 삶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면 노예라 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피상적으로는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회사 그만두는 것도 내가 결정하면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런 계약서 찢어버리는 것도 내가 결정하면 되는 일이야.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 결정이 제대로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현대판 노예지, 현대판 노예. 이거를 벗어나게 해주려면,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려면 국가가 나서서, 우리 왜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며 전부 다 천부인권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천부인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부인권을 가진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나름의 그 할당받은 자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원을 경쟁을 붙여서 승자 독식시키지 말고 최소한의 정도만큼은 떼다가 사람들한테 골고루 다 이게 분배될 수 있도록, 배분될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사회권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줘야 우리가 노예로서의 삶을 안 살아요. 서양 애들이요,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 한번 봐봐요. 사회권이 잘 돼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 가보면 서양 애들은 회사도 잘 그만둡니다. 회사도 잘 그만둬. 부당한 대우 참지 않습니다. 왜 안 참아요? 그만두고 나가버려야지. 이런 데는 나랑 계약 관계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그 말이 제일 황당해. 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해요. 회사에서 부장이 된 사람도 지도 노예 출신 아니야.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남한테 월급 받고 일하면서 뼈 빠지게 일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야. 그래놓고서는 새로운 사람 뽑을 때도 그래요. 여자들은 같이를 못하겠어. 일단은 여자들은 시집 가면 그만이야. 열심히 막 키워보려고 해도 시집 가면은, 그러면은 다 그만두고 애 뭐 찾으러 가야 된다고, 일찍 가야 된다고 나하고, 차라리 남자랑 일해야 돼.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보면 마름이지, 마름이 된 거지, 마름. 그죠? 지도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자기가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더 부당하게 만들려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끔 만들려고 작정을 한 사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요? 계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정도까지만 계약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야근을 해야 되지? 왜 야근을 해야 돼? 그 계약서에 나왔어? 야근하는 거? 우리 노동법을 보면은요, 야근은 12시간 이내 범위에서 일주일 12시간 이내 범위에서 합의할 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6시에 퇴근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특히 사무직 종사자들은요, 그걸 추가 근로 수당도 안 줘.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 전 국민이 노예화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성은 자기의 꿈을 펼쳐볼 기회도 못 얻고 결혼하면 늪으로 빠지는 거야. 늪으로 빠져가지고 남녀가, 물론 남자가 맡을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가 또 어때요? 급여 수준이 같은 일해도 남자가 더 받는다? 승진 기회도 더 주고? 방금 전과 같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막 들이미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으로서 승진하기도 어렵지, 뭐 이제 경제적으로도 보상이 많이 주어지지도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혼하고 애 생기고 그러면은 여자가 희생하는 거예요. 여자가 희생해. 그 남자라고 그런데 뭐 누리는 게 아니야. 남자도 야근의 노예로, 너는 당연히 인증된 노예다, 뭐 이런 거잖아. 남자는 당연히 야근이 필요하면 하기도 하고 좀 조직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정시에 퇴근하게? 뭐 그런 인재는 우리는 바라지 않아. 헌신적인 인재를 바래. 뭐 이런 식으로 무장해서 남자들도 늪으로 빠뜨리고, 남자들도 집에 와서 애랑 같이 있고 싶지. 그런 시간이 없어. 그래 같이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사노동도 같이 하고 아이도 같이 키우고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이게 정상사회. 근데 거기에 막 산업혁명 시대처럼 말이야, 밤 12시 전에 퇴근을 못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이건 착취입니다. 이거는 엄연하게. 대기업은 근데 월급이라도 많이 주니까 우리가 그래, 대신에 일을 2배만큼 하고 2배 임금 받는구나, 이럴 수라도 있다 쳐. 막말로.
그러지도 않은데도 그런 거 흉내 다 내. 이게요. 이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그걸 당연시한다는 게 더 심각해요. 미안해라도 해야 되잖아. 미안해라도 하고, 그럼 우리 회사가 잘 됐을 때는 같이 우리 같이 잘 되고 싶다. 이런 비전을 주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야, 너 말고도 수두룩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 애들이 개척해 온 것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한테 이제 다 고용보험 같은 거 가입하게 하고, 실업자가 됐을 때 다른 데 직장 구하라고 급여 생활 수준 격차 없게끔까지 많이 주고, 실업급여도 많이 주고, 심지어 그걸 기한도 정하지 않고 장기간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덴마크 같은 데 너무 장기간 주다 보니까 애들이 또 그러고 쳐노네. 여기에서 실업수당 막 2년씩 받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간을 좀 이제 제한을 두긴 시작했어요. 그러긴 하는데 어쨌건 그 기본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면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그걸 부당하다라고 이제 알아요. 깨달아. 근데 왜 부당하다고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부장님은 나쁜 새끼여서 그런가? 아니야.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면서 그게 당연히 우리가 조직 생활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믿어서 그래요. 이것도 그 철학의 문제야. 아까 평등 얘기할 때도 우리가 잘못된 인식들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려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따질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 막 90년대생이 온다. 90년대생은 자기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주면은 막 거부한다. 야, 희한한 애들이 왔다. 뭐 희한해? 자기 권리의식이 분명한 거지. 옛날에는 그런 거를 요구할 수도 없었고 그런 여유도 없었고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 20대는 자기가 계약 관계가 이런데 왜 나한테 내가 하기로 한 일 말고 이외의 것들을 왜 나한테 넘기지? 이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면 박수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상의 전환이 많이 필요해요. 그죠? 여기로부터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 해결의 사회 문제 해결의 그 단초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도. 자, 여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쭉 따져보니까 그래, 사회권이 평등하고만 관련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로구나. 이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사회권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평등의 개념 아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보면은 말이에요. 그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 있다라고 아까 나눠서 봤어요. 절대적 평등. 다른 말로는 이거를 갖다가 형식적 평등이다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평등이라는 말은 또 이제 실질적 평등 이런 말도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평등을 얘기하다 보면은 사회적 형평이라는 개념도 같이 따라 나오게 되는데, 형평이라는 개념하고 평등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조금은 좀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별로 구분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됩니다. 이게 문제 나올 때는 거의 등치시켜서 같은 개념인 것처럼 소개가 되니까요. 그 정도 수준에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요, 어떻게 말하면 형평성도요, 수평적 형평성이 있고 수직적 형평성이 있습니다. 근데 수평적 형평성이 아까 봤던 형식적 평등하고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직적 형평성 그랬을 때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안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그 안에서 바로 세대 간의 어떤 형평 있죠? 이런 것도 수직적 형평성이라 그래요. 세대 간의 형평성.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원을 다 써버리면 안 되겠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남겨둬야 돼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또 거꾸로요. 이런 것도 수직적 형평성이에요. 지금 뭐 도로를 뚫는데 도로를 앞으로 뭐 수십 년 이상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를 만들 때 돈을 어디서 구해오냐? 채권을 발행해서 구해와. 30년 뒤에 갚아주기로 하고. 채권을 발행해서 저 돈을 마련해와. 그 채권은 이제 돈을 빌리는 증서인데 이걸 마련해가지고 돈을 빌려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음 세대한테 갚으라는 거야. 즉 30년 뒤에 갚아줘라 그런 얘기는 지금 여기 새싹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있죠? 걔네들한테 이건 니들이 갚아야 될 몫이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걔네가 30대 40살 뭐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얘네들이 돈 벌어서 세금 내주고 그걸로 갚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나쁜 짓이냐? 아닙니다. 우리의 정서로서는 다음 세대에 그런 걸 넘긴다는 게 정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자, 합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도로를 뚫어놓으면 누가 편익을 얻어요? 얘네들이 지금부터 편익을 얻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그죠? 사회에 진출했을 때도 편리하고
뭐 여러 가지로 경비도 절감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현 세대가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세대 간의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요걸 5로 찾으셔야 돼요. 5로. 5입니다. 이거 5. 알겠죠? 5예요. 5라고요. X 아니고 5예요. 여러분들 마인드에 아니 내리사랑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금 어린애들한테 어떻게 너네 나중에 갚아라?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수직적 형평성에는 그런 이제 세대 간의 평등도 같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에요. 원래 이게 형평성이라는 얘기는 이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측면으로만 발전된 개념인데 이것도 이제 팽창한 거지,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실질적 평등 정도에만 머물러야 되는 애가 이제 형식적 평등에 대한 것까지도 수평적 형평이라는 개념으로서 카바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용어의 차이지 이 개념들이 다 성립된다. 형식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 그리고 수평적 형평성 같은 말, 그리고 상대적 평등, 실질적 평등, 수직적 형평성 같은 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 보시고요. 이제 수단적 행정 가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서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죠.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경제성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뭐였냐면은 비용의 극소화예요. 무조건 투입되는 비용, 이거를 이제 극소화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말고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말, 효율성이다 내지는 능률성이다라고 얘기되는 것이죠. 효율성, 능률성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뭐냐면요, 투입 대비 산출로 보는 겁니다. 그죠? 투입 대비 산출이니까 투입이 좀 더 늘어나더라도 산출이 조금 더 잘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산출이 잘 나와서 그래가지고 그 순편익 있잖아요. 순편익이 극대화되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투입 대비 산출이니까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짜잔 이어서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이제 그 효과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효과성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효과성이 있는데 이 효과성은 어떤 거냐면, 효과성은 얘는 말이죠. 목표에 대한 달성의 정도라 그랬었어요. 목표 달성도. 거의 지금 복습하듯이 하고 있는 거 맞죠? 지난주에 이거 얘기했잖아요. 목표 달성도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그래갖고 얘 둘을 같이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언급하면 그때는 뭐라 그랬었어요? 이거를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했던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능률성의 개념을 봤더니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 능률이 있대요. 자, 여기 능률성의 개념은 기계적 능률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회적 능률성이 또 있는 겁니다. 그죠? 기계적 능률성과 사회적 능률성, 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기계적 능률성 어디서 공부했었죠? 기계적 능률성 어디서 공부했었냐면은 과학적 관리론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과학적 관리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됩니다. 맞습니까? 과학적 관리론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합리적 경제인관을 바탕에 두고 능률성을 이제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능률성을 끌어내려면 경제적 보상을 잘해주면 돼요, 그냥. 그러면 사람들은 합리적 경제이니까 돈 더 줘? 그럼 할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보냐? 그렇지 않다. 인간관계론에서는 사회적 능률성을 얘기했죠.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사회인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인관 됐나요? 사회인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인간관계론 사회인관 될까요? 사회인관.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사회적 능률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요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의지하고 서로 친근감을 느끼고 이게 잘 될 때 그럴 때 능률성이 이제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됐죠? 효과성 얘기 나왔고 생산성 개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민주성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효율성하고 조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조금 이제 상충된 개념으로 봤어요. 그죠? 효율성과 상충된 개념으로 그때 그릴 때는 위로 이렇게 화살표에서 해드렸을 텐데 민주성 같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민주성이 있는데 이 민주성의 개념은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민주성이 있어요. 대내적 민주성과 그 다음에 대외적 민주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대내적 민주성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내적 민주성은 안으로 민주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안쪽으로 민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쪽으로 민주적이라는 얘기는 구성원들끼리 의견 다 얘기해봐. 그래 전부 다 우리 주인의식 가지고 다 같이 우리 의견 한번 모아내고 여기에서 이제 합의점 도출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대내적 민주성이겠죠. 대외적 민주성은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전달받고 견제도 받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대외적 민주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민주성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이거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행정으로 와서 보면 대내적 민주성은 행정 관료 조직을 조금 이제 집권적인 조직에서 분권하는 거죠. 이제 분권하는 거. 그게 대내적 민주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대외적 민주성은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됐나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외적 민주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걸 나눠서 보시고요.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합리성. 이거는요, 최적 수단의 선택이라는 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단의 적합성, 달리 말하면 수단이 적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단의 적합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단의 적합성 그렇게 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심화적인 얘기예요. 이렇게까지는 잘 안 물어봅니다. 이 합리성에 대해서 마나임은 이렇게 말했다. 이게 나올 수 있어요. 행정학은 원래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없어서 뭐 관련 이론을 내면 내는 겁니다. 내는 건데 뭐 이제 마나임도 구분을 했었고 사이먼도 구분했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합리성이다 그랬을 때는 넘어가서 보시면 디징이라는 학자가 있을 거예요. 디징이라는 학자가요. 이게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게 정치적 합리성. 그 다음에 경제적 합리성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있잖아요. 아까 그 능률성 있잖아요. 능률성.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능률적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 대비 산출, 그러니까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거가 달성되면 그건 또 경제적 합리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합리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적 합리성은 사회 구성 요소 간의 조화. 그 다음에 이제 법적 합리성이다.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법적 합리성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수도 이전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죠? 수도 이전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이제 논의되는 게 정책 합리성 있죠. 정책 합리성 어떤 거예요? 국민들이 이거를 동의하느냐? 이거예요, 그죠? 국민들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느냐? 혹은 정치권 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합의 도출이 가능하냐? 이 부분이 있고요. 경제적 합리성은 어때요? 경제적 합리성. 야, 이거 뭐 옮기는 비용 얼마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게 도출되는 어떤 경제적 편익이 얼마만큼 되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경제적 합리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있었지.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지방 분산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좋지만 당장에는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착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당장에는 수도권에 모든 게 다 집중돼 있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은 수도는 따로 있고 수도권은 따로따로 돌아가면 그러면은 이게 경제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행정부처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원화가 돼 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든 합쳐야 돼. 그래야지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거야.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어찌됐거나. 예전에는 논쟁이었어요. 다 옮기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좋아. 아니, 알지만은 지금 당장 그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 옮겼다가 단기적으로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이런 게 이제 충돌했다면 지금은 이제 일부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맨날 그 공무원들 막 KTX 타고 막 국회 오고 막 야, 하지 말고 국회가 내려가자. 아니, 이게 경제적인 합리성이 돼버린 거야, 이게. 예, 그래가지고 경제적 합리성을 누가 그렇게 시비 걸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거는 없고. 사회적 합리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법적 합리성이 좀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에 수도 이전하겠다 그랬더니, 그래갖고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때.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 수도권에 있는 뭐 사람들이라든가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로 이걸 들고 갔어요. 들고 갔더니 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이라는 요상한 얘기를 이 저 법학 교재에도 안 나오는 얘기를 갖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안 된대. 이게 조선시대 이래 서울이 수도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관습적으로 다 익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방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뭐 그래서 개헌을 하라고 한 거죠. 개헌. 헌법에다 명시해라. 아니 관습헌법이라는 헌법에 우리 수도는 서울입니다가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는데 관습적으로 그랬다는 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되게 논란적인 판단이었고요. 지금도 그래서 그건 좀 약간 비판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법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그런 결정이 나왔으면 내 생각과는 다르다. 그러면 나는 아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지만은 불복종과 저항권이 있지만은 그런 정도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정책적 판단과 관련된 부분이었으니 그런 건 최대한 좀 존중을 할 필요는 있겠죠.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개헌을 해야 될 것이냐. 근데 개헌은 참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냐. 국민투표를 붙이면 어떠냐 뭐 이런 건데 국민투표를 붙이더라도 법적 장치가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러면은 법률을 다시 제정해서 그 법률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이거 위헌이야 이것도 위헌이에요? 한번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한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헌법재판소가요. 예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 이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군대 안 가면 다 양심의 문제 때문에 안 가는데도 감옥 보내는 현행법은 위헌 아니에요? 라고 호소했을 때도 위헌 아니야. 위헌 아니야. 응, 아니거든. 계속 몇 번 하다가 결국에 작년에 요거 위헌이네. 이렇게 바뀌어 판단이.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국민들의 60% 이상이 수도 이전을 찬성하고 국민들도 이제 왜냐면 아니 지금 뭐 아우 야 정부 다 내려갔는데 국회만 왜 서울에 있어 내려가 그게 낫지 여기 동의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대가 더 많았는데 지금 찬성이 더 많아요. 찬성이 더 많고 그리고 너무 서울과 수도권 과밀이라고 하는 것을 다 느껴. 이제는 지방 분산 안 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 스스로가 느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자 이런 거 동의하는 여론도 많아. 그러면 굳이 국민투표를 안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그런 걸 감안합니다. 감안을 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또 아까도 말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아니 지금은 이게 이원화돼 가지고 어떤 분은 서울에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청와대랑 국회는 또 여기 있고 맨날 장관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이고 능률성도 떨어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국민적 합의가 또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관습적으로 보면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뭐 내려가라. 이럴 확률이 높다라고 정부 여당이 믿는 것 같아요. 그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좀 믿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냐 믿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기 이제 요 법적 합리성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아예 법률로 아싸리 박아버리겠다. 여야 합의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보니까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아이씨 왜 그래? 좀 합의 좀 해줘봐. 이거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니네 안 들어오니 회의장에? 아이 그럼 빨리 처리하자.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처리하고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이거 갖고도 뭐 논란인데 다수결은 최우선인 건 맞아요. 다수결을 제일 앞에 내밀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예, 그렇지만은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하는 것도 민주적 절차인 건 맞아요 또. 근데 얼마나 노력을 보이고 성의를 보이느냐의 문제지. 소수 세력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렴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긴 하죠. 아무튼 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법적 합리성은 근데 이거만큼은 여야 합의하려고 할 거예요. 예, 요거는 합의를 안 하고 갈 문제도 아니고 합의를 또 못 해줄 문제도 아닙니다. 야당에서. 이거는 야당이 이걸 합의를 안 해주면요 야당이 수세에 몰려. 이건 외통수야.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럼 충청적 표가 다 떨어져 나갈 거야. 야당 입장에서. 반대한다 뭐 이렇게 해버리고 거기 동의 안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여당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거 뭐 통합당은 충청지역 버렸나 봐 뭐 이러고 이제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가 이제 거기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동의를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법적 합리성. 자 그런 거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는 사실은 정치를 잘 들여다보면 재밌는 게 많아. 공수처 설치를 지금 했어야 되죠. 7월 달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 작년에 그 시끌시끌하게 해서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또 이제 공수처장을 지 맘대로 임명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측근을 임명해가지고 청와대 관련자, 국회의원 관련자, 검사 뭐 이런 사람들, 대통령 측근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는데 자기 편을 갖다 여기 공수처장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권력기관을 장악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야당이 추천하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야당이 추천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여당에서 이제 법을 또 하나 어제 통과시켰죠. 야당이 추천을 안 하면 국회의장이 추천위원회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추천토록 하자 이렇게 했어. 근데 야당이 회의장에 안 들어오고 나가버렸어. 좀 시끌시끌하게 하면서도 자기네들은 공수처 반대한다는 거야 끝까지. 근데 이게 법이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게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예요. 그럼 통합당은 작년에 그렇게까지 반대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 와서 그럼 추천을 해? 홀딱? 이러기에는 쪽팔리지. 지지자들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추천을 끝까지 안 해. 그런데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건 자기네들도 알아. 그런 상황에서 여당에서 이렇게 해서 법을 바꿔갖고 의장 이 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거 이런 거를 하겠다고 법을 바꿀 때 막 겉으로는 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다. 서로가 사는 길. 어차피 쪽수많은 여당에서 공수처 설치 안 하고 지나가지는 않을 거고 설치를 할 건데 야당 입장에서도 야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내주면서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가서 들러리 서고 거기서 반대표 던지는 것보다 차라리 보이콧하는 형식으로 해서 세게 싸우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자기들도 이득이고 그걸 뭐 여당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니네 안 들어올 거야? 정말? 정말이야? 우리 더 이상 못 기다려. 이러고서 그냥 하는 거야. 이게 뒤로는 다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치예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지지 세력들 모아내고 이렇게 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뭐 그렇게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싸운다고만 자꾸 뭐라고만 하지 마시고, 싸운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이런 식의 이제 공방을 펼쳐서 지지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 뭐. 근데 아무튼 간에 근데 이거 그런 거랑 좀 다르다. 이거는 아마 합의로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는데 그렇게 되면 법적 합리성을 채운 거고요. 기술적 합리성은 뭐예요? 기술적 합리성. 이거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가능하냐 뭐 이런 건데 그거 안 될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요거 옮겨가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뉴스자로 또 국회랑 청와대가 내려갈 수 있는 부지 선정하고 뭐 하는 거 타당성 조사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용역을 맡겼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그거는 또 여기서 경제적 합리성하고 또 관련이 또 있는 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징의 얘기로 갖다 접목해 보니까 어떤 정책 하나가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짝짝짝짝 좀 따질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런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국가보안법 같은 거를 폐지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어. 그 왜 안 됐냐면은요 그거는 정치적 합리성 같은 것들이 잘 안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논쟁적이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좀 좋지 않은 법입니다. 법학자들이 봤을 때. 왜냐하면 간첩 잡자 하는 법인데 그거는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간첩을 잡는 법으로 기능하는 것만 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다 이제 반독재 투쟁했던 사람들을 올가매는 수단으로 이게 그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인데 내용이 되게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형법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런 행위를 한 게 범죄야. 딱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두루뭉술해.
그래갖고 이렇게 몰아세울 수도 있어요. 너 북한 욕해봐. 욕해봐. 욕을 좀 덜 하네. 욕을 좀 하긴 하는데 좀 약해. 너 북한 찬양하지. 이렇게 몰아가면 몰아갈 수도 있었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건지 몰라도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반독재 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처벌받았다는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저 사람 공산주의자야.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언들이 막 국회에서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일부이지만. 근데 그렇게 프레임을 잡아서 그렇게 몰아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노무현 정부 때는 자기네들이 당한 쪽 아니야.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칼을 딱 뽑아들고, 그때도 여당이 과반이었거든요. 그래서 했지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뒤징의 구분에서 보면 정책 합리성이 좀 떨어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사실은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여야 간의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점에서도 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사람들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꿔가는 과정이 있어도 되잖아요. 국가보안법이 잘못된 규정이 있으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 이래도 되는데, 그 당시에 정부 여당 쪽에서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그러면 이건 그냥 작사를 내고 싶어. 그래서 그냥 폐지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당시 야당에서는 이게 뭔 말이냐, 간첩 잡자고 만든 법을 저런 저 간첩 출신 놈들이 와가지고 없애려고 한다, 이런 사람도 극단적으로 일부는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타협을 중시했던 사람들, 합리적인 목소리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 묻혀버려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지금까지도 국가보안법이 그 형태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요. 그때 폐지를 못 시켜서. 근데 요즘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뭐 처벌을 거의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온 거야. 넘어온 거고,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많이 잡혀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게 현안이었는데, 지금은 법 개정 안 하고도 현안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처벌이 거의 없으니까. 뭐 거의 그렇게 그냥 유야무야하고 지나왔어요.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 요구도 달라진 것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왜 안 됐느냐? 정책 합리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때 좀 개정을 해놨더라도 어땠을까? 아니면은 이 국가보안법이란 말이 너무 기분 나쁘면 법 제목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법 제목을 바꾸는 것도 포함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었으면 그 독소 조항들은 좀 바꾸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이제 뭐 이적행위자들에 대한 처벌 조항은 남겨놓고 뭐 이렇게 했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정책 합리성으로 설명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요, 보세요. 우리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수소차, 전기차 이런 걸로 바로 바꾼다. 지금 서울시가 내놓는 정책이 2030년부터는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을 등록을 안 받아주겠대요. 자동차를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뭐 경유차뿐만 아니라 이제 가솔린차도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가솔린차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 정책은요, 필요해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다 죽어. 미세먼지 봐봐. 코로나가 오니까 미세먼지가 줄었어. 사람들이 활동이 줄어들면 미세먼지도 줄어들어. 야, 이게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면 미세먼지가 장난 아닌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것이 또 경제 위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는 전기차, 수소차 뭐 이렇게 빨리 바뀌어야 돼요.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독촉하듯이 서울시가 그런 정책을 내놨는데, 그럴 때 정책 합리성, 요것도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야, 2035년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차 사는 사람은, 지금 차 사는 사람 10몇 년 되면 다 폐차해야 되네. 지금은 괜찮아. 몇 년 뒤에는 진짜 안 되네? 그럼 몇 년 안에는 내연기관 차를 사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사면은 이거 뭐 10년 되면 폐차, 그 다음에 사면은 8년 있으면 폐차, 폐차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 그것도 안 돼. 다른 지역도 이건 번질 가능성이 많아, 이런 정책이. 그렇게 번지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동남아로 수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중고차. 지금도 많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맞춰서 가야 돼. 그럼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냐? 현대 기아차가 이거 빨리 쫓아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지금도 봐봐요. 전기차 보조를 많이 해주는데 테슬라가 다 처먹고 있어, 우리나라 그 정책 보조금을. 그러니까 올해에 와서 테슬라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거 죽 써서 개 주는 현대 기아차 뭐 하는 거야, 얘네는. 좀 잘 좀 하지. 나 진짜. 그렇잖아요. 물론 뭐 재벌을 도와주는 게 꼭 좋은 일이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건 그래도 돈이 좀 내부에서 이렇게 외국차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자는 정책은 아닐 텐데, 아까워. 그래서 자꾸 이제 정부가 매달리는 게 수소차,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수소차는 현대 기아차만 개발했어, 거의. 다른 나라는 거의 뭐
매달리라는데 현대기아차가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기아차를 밀어주려고 이제 수소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자꾸만 이러죠. 그러고 있는데 어쨌건 그 경제적 합리성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법적인 거는 자기네들이 바꾸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합리성, 이거네. 기술적 합리성이 조금 약한 거 아니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합리성의 내용으로 봐두시고요. 합법성이다 그랬을 때는 뭐냐면은 민주성과 좀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합법성을 봤죠. 이거는 법에 따라 통치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였죠. 그죠? 법에 따라 통치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인데, 특히 이거는 어느 때 저게 특히 또 많이 유행을 하게 됐었냐면은 합법성이 강조됐던 때가 언제예요? 합법성이 강조됐던 때가 바로 입법국가 시대입니다. 입법국가 때. 입법국가 때에는 합법성이 강조됐다. 입법부가 만드는 법을 무조건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 예. 그래서 합법성이 특히 강조됐었다라고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신뢰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자본. 이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신뢰성이라는 게 바탕에 깔려야 된다. 특히 거버넌스 얘기할 때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거버넌스가 되면 이 신뢰성이 와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 거기 퍼트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 밑에 퍼트넘이 있는데, 퍼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적 자본의 안에 신뢰, 규범 이런 거,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 앞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 되겠죠? 네, 그렇게 지나가고, 가외성이 있어요. 가외성도 이제 이 효율성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이제 가외성도 좀 상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외성이다 그랬을 때는 요 개념이 여분이에요. 여분. 초과분, 남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여분, 초과분, 남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외성이 되는 겁니다. 가외성이 되고, 여분, 초과분, 그래서 예비해 두는 거잖아요. 예비를 해 두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이거는요, 중첩성 같은 얘기도 하죠. 중첩성.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될 걸 두 개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서 하나가 빵꾸 나면 나머지로 채우는 거예요. 중첩성. 이렇게 이제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또 있잖아요. 동등잠재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동등잠재성. 이건 뭔 말이냐면, 동등잠재성은 이게 여분이라고 하는 거, 초과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수준이 비슷해야지, 기존에 있던 거랑 같아야지, 그래야지 빵꾸 났을 때 그걸 딱 채워주죠. 그 잠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등잠재성. 예, 동등한 잠재성을 갖춰야 되지, 이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소용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등잠재성 같이 봐두시기 바라고요. 뭐 거기 사례들이 있어요. 양원제, 국회를 2개 주는 것도 한 군데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 다른 데서 그거를 채워주라고, 바로잡아주라고 있는 것이고, 연방제도 그런 거죠. 주정부가 있고 연방정부가 있고 한 거, 이런 것도 일종의 가외성이에요. 상권분립도 가외성, 신급제도, 재판 1심, 2심, 3심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가외성. 개선이 이제 업무 진행을 직접 담당한다면 막료가 옆에서 개선안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일종의 가외성에 해당된다. 뭐 등등 해가지고 봐두시면 되고요. 장점은 신뢰성, 안정성 이런 것들이 되게 좋죠. 근데 단점은 이 능률성이 떨어지죠. 능률성이 떨어지고, 조직 간 충돌 및 갈등과 대립이 있고, 감축 관리 등 행정개혁을 저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외성이 되는 것이고요. 뭐 책임성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다. 책임성,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책임지도록 강요받는 것도 있고, 스스로가 알아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죠.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제도적으로 못하게 막아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투명성 같은 것도 있어요. 과정의 투명성, 결과의 투명성, 조직의 투명성, 모든 것들을 다 바깥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밀실에서 하지 말고. 이런 투명성까지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있잖아요. 요거 이제 중요하게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제 행정 이념의 시대적 변천이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19세기 초에는 합법성이 중요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19세기 초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입법국가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합법성이라는 가치가 중시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말로 오기 시작하면 기계적 능률성이 나와요. 행정관리론에 기계적 능률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30년대에는 통치기능론 시대가 되면 사회적 능률성이 또 강조가 됐다. 왜냐하면
이거는 좀 걸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거기다가 메모를 하시는데 사회적 능률성을 그 행정관리론 쪽으로도 화살표를 하나 치세요. 그것도 이제 기계적 능률성에서 사회적 능률성으로 행정관리론 때 넘어오거든. 맞죠? 이게 얘는 걸치는 애예요. 넘어오고 그 다음에 통치기능론에서도 디목 같은 학자가 있잖아요. 디목 같은 학자가 사회적 능률성을 또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치는 거예요. 얘는 걸친다. 뭐 메모를 그렇게 해놓으시든 뭐 어떻게든 하세요. 걸치는 거예요. 양쪽에 걸치는 거고 그 다음에 통치기능론에 대한 하나 더 좀 추가해 볼까요? 추가가 아니라 옆에 체크하면 되겠다. 인간에 대한 관심 거기다가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민주성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민주성이랑 가치가 온다. 이게 이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이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가 통치기능론이었기 때문에 민주성 같은 것도 있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년대 행정행태론으로 오면은 40년대 중반부터긴 합니다만 유행했던 건 50년대니까 그때는 합리성 정도. 왜냐면은 저 행정인들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행정행태론은 관찰을 해봤더니 이들이 가장 좋은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하더라. 여러 가지 합리성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고민하더라. 그래서 합리성을 가장 중시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발전행정론은 이제 효과성이에요. 목표 달성의 정도. 국가가 우리 경제 성장은 5년 동안 이만큼 할 거다. 목표 세우고 그거 달성해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목표 달성도 인 효과성이 중시된 거고요. 70년대 때는 형평성 기억나시죠? 신행정론은 그때 있었던 그 격차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차별의 문제 같은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형평성을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 NPM 시대 때는 생산성이 강조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생산성이 또 강조가 됐고요. 생산성이니까 뭐요? 능률성뿐만 아니라 뭐도 효과성까지 같이 더불어서 이런 생산성 같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봤고 뉴 거버넌스로 오게 되면 신뢰성 그랬습니다. 신뢰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요거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행정이념의 시대적 변천까지 확인을 하시면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복습들 잘 하시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보게는 될 거예요. 기출문제들 다 모아갖고 우리가 기출문제 다 부셔버릴 거니까 다 하긴 할 건데 일단은 이제 단원별로 쪼개져 있는 것이니 참고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특히 짧은 문제, 간단한 문제들 중심으로 해갖고 좀 해보시는 것도 복습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막 막힌다. 내가 해봤는데 잘 안 된다.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언제쯤 하시면 되냐? 한 3회독쯤 됐을 때 그때쯤 해가지고 해보시면은 그때는 그렇게 까막눈은 아닐 거예요. 보다 보면 좀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1단원 총론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산, 가장 높은 산을 하나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산이 점점 좀 낮아져 이렇게 점점 좀 낮아지다가 맨 끝에 지방행정론에 약간 좀 이제 중간산 정도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정책에 대한 얘기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2단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